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은 스스로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을 믿지 않는 애플의 실수. 가장 민망한 나라는 일본이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의 반도체 제조 산업은 중요한 제약과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발전이 있었지만 미국, 대한민국, 일본과 같은 글로벌 경쟁 상대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 많은 격차를 좁혀야 합니다. 중요한 제약 요소 중 하나는 인재 부족과 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반도체 생산 기술에 대한 전문가와 엔지니어들은 주로 다른 선진국들에서 활동하고 있어 중국은 고급 기술 능력의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외부로부터의 기술, 장비 및 원자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망에서의 얽힘과 미국과의 무역 전쟁, 전염병으로 인한 중단 등 글로벌 변동에 취약해지는 위험이 높아집니다.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가 상용화하며 화웨이가 판매를 개시한 메이트 60 프로에서 채택한 7나노 미세 공정 기술을 두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놀라움에서 회의적 시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양산이 어려운 그저 과시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안 기술은 TSMC의 10나노 공정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6일 글로벌 반도체 전문가와 업계의 분석을 들어보면 SMIC가 개발했다는 7나노 공정은 TSMC가 2017년에 개발했던 기술을 재탕한 것으로 상업적인 경쟁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몽숭 사장을 포함한 과거 TSMC 기술진들을 비싼 돈 주고 대거 스카우트해 6년 전 기술을 재현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SMIC가 7나노 반도체 공정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것은 미국 정부의 규제 영향을 극복했다는 의미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무력화됐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성공했다 등의 분석이 한때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놀랍긴 한데 분석 결과는 중국 반도체 기술의 한계가 분명하게 제시됐고 따라서 아직 한미일을 따라잡으려면 멀었다는 평가 절하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이 때문에 미국을 자극하게 된 결과는 오히려 재발등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만 경제일보 등 해외 매체들은 화웨이 스마트폰에 탑재된 프로세서가 SMIC의 귀환을 알렸지만 반도체 성능 경쟁력을 두고 업계에서는 과시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정적 시선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화웨이 스마트폰의 7나노 반도체 성능과 집적도는 TSMC 10나노 공정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수율이 낮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중국 업체가 EUV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 기술 발전의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MIC가 실제로 EUV 장비 없이 7나노 공정을 상용화했다면 이는 기술 측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증명했다는 의미지만 SMIC는 EUV 노광 장비 대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DUV 노광 장비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DUV의 성능이 7나노 이상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회로를 그리는 작업을 한 번만 하면 되는 싱글 패터닝의 EUV 노광 장비와 달리 2번 이상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멀티패너팅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7나노 반도체를 생신하면 회로 해상도가 낮아져 불량 제품이 속출한다는 겁니다. SMIC는 7나노 수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노무라 증권은 50% 이하, VOA 미국의 소리하는 SMIC의 14나노 공정 수율은 80% 이상인데 DUV를 이용한 7나노 공정 수율은 15%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제품을 만들면 10개 중 최소 절반, 최대 8.5개는 불량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수지타산은 아예 포기해야 하는데 거기에 더해 수율까지 확보하지 못하면서 엄청난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급전적 지원 없이는 지속적인 7나노 양산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겨우 생색만 내기 위해서라는 것은 화웨이가 초도 물량으로 100만 대,
이하를 내놓는데 그쳤다는 접으로 볼대 생산이 원활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현재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졌고, 또한 이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더 강도 높은 반도체 규제, 도입 가능성도 검토에 들어가는 역효과를 냈다고 평가받습니다. 화웨이의 기술 과시는 인정도 받지 못하고 조롱만 들으며 결국 재발등을 찍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화웨이의 이번 메이트 60 프로 공개가 그나마 중국인의 애국 소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계기가 되는데 일조를 했다는 접과 친환호를 시도했다는 접 등은 후한 접수를 받습니다. 서방 세계의 제재의 추청인 화웨이가 기사 회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시진핑이 지시한 공무원의 아이폰 사용 급지에 대한 언급은 자연스럽게 중국인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충성을 하려는 모습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중국인의 기존 모습을 볼 때 결국 아이폰은 중국 내에서 판매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판매를 위해 중국의 아부와 합계 260조의 투자를 한 애플은 그에 따라 중국 내에서 아이폰 점유율이 전체 매출의 20% 가깝도록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결국 제외에 넘어간 셈입니다.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탈중국에 동조하며 공장을 인도로 이전한다는 소식들은 중국 정부 및 인민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폰 급지 조치는 이런 배경과 함께 미국의 여러 제재에 보란듯이 보복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다만 아이폰 매출이 줄어들면 한국을 비롯해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 관련된 업체들 역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애플에 특히 폭스콘과 TSMC,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이 심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마이크로 LED 집직 회로를 설계하는 등 첨단 디스플레이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일본 경제매체 니케이 아시아가 지난 5월 18일 보도했습니다. 그와 관련해 애플은 지난 10월 5일 아심찬 비전 프로를 발표하면서 호평을 일으켰지만 디스플레이의 수율과 부품 수급에 따른 문제로 생산 대수를 대폭 줄이게 됐다고 4일 파이낸셜 타임즈, FT가 보도했습니다. 킴국은 지난 6월 5일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 WWDC에서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을 아우르는 흔합현실, MR 헤드셋인 비전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애플이 약 7년에 길쳐 1000명이 넘는 개발자를 두업해 비전 프로를 개발하면서 국은 해당 제품이 공간 컴퓨팅 플랫폼이라며 아이폰 이후 가장 새로운 혁신적인 기기의 탄생이다 고 지링스러워했습니다. 특히 팀제된 마이크로 OLED는 초소형 고해질 디스플레이로 알려지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처림 실리콘 웨이퍼의 유기고를 중화하는 빙식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올레도스 OLED에서 OLED 온 실리컨로 불리는 마이크로 OLED는 그런 특징에 따라 미세공증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기업과 디스플레이 업체 간 제품 개발을 위한 활종연행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소니는 반도체 제조에 김짐이 있는 TSMC와 힘입해 애플 비전 프로용 마이크로 OLED를 개발 생산해 내면서 삼성과 LG의 독주에 제동이 길렸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1년 동안 목표 판매량이 100만 대인 비전 프로를 2024년 초에 출시할 예정이라며 지난달 제품 공개 후 역시 애플이다는 전 세계 많은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득에 양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애플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애플이 소니와 TSMC에 요청하면서 개발된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를 팀제한 아심작 비전 프로가 시판도 되기 전에 디스플레이 수율 문제에 부딪히며 당초 내부에서 기대했던 목표 생산량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애초 삼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OLED 재직 경험이 있는 소니와 파운드리, 최강 TSMC의 마이크로 OLED 개발을 요청한 것이 결과적으로 독이 된 셈입니다. 시제품을 집한 테스터들은 내부와 외부 모두 만족할 만한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줄을 이으면서 호평을 기대했던 애플로서는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소니와 TSMC는 수율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아직 찾지 못했고 또한 관계자들은 여러 부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결국 수량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그러자 조립과 부품을 담당한 업체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4일 파이낸셜 타임즈, FT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비전 프로 핵심 파트너사인 중국 릭스세어 관계자가 애플이 지난달 공개한 비전 프로의 첫 해 목표치를 100만 대에서 40만 대 미만으로 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비전 프로 부품을 공급하는 2명의 중국 입체 관계자들은 애플이 2024년에 100만 대 분량이 아닌 13만에서 15만 대 분량의 부품만 주문하면서 난치한 업장의 치안 상황이다 고 주장한 부분을 들어 40만 대가 아닌 최대 15만 대라는 주장도 있다고 했습니다. 애플과 비전 프로 조립 계약을 체결한 유일한 입체인 릭스웨어는 3년간 재직될 1800만 대 분량을 준비했는데 겨우 40만 대는 매입일이는 애기와 같다고 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부품보다는 수율이 15% 40% 미만이라는 이유로 생산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블룸버그 등신은 애플이 1세대의 문제를 들어 이미 2세대 비전 프로 개발을 삼성 디스플레이와 시작했다고 전했고 FT는 애플이 차세대 제품에서 디스플레이 문제 해결과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한국에 심성 및 LG와 긴밀한 논의에 들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 확인에 대해 애플과 많은 이해관계가 읽혀 있어 아직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2024년 양산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은 이외에 애플은 지난 10년 동안 마이크로 LED 연구 개발과 샘플 재직에 최소 10억 달러, 약 1조 3,360억 원을 투자했다고 수년간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마이크로 LED는 더 높은 색상 진화도와 더 높은 밝기, 전력 효율도 높아 OLED의 대안으로 꼽힙니다. 애플은 미국, 대만, 일본의 디스플레이 R&D 팀을 두고 있는데 해당 공장은 대만 룡탄 지구에 있는 애플의 비밀 R&D 시설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에 있는 팀에는 1000명이 넘고 대만 룡탄 시설은 애플이 소니와 TSMC와 협력해 이번에 공개한 비전 프로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한 곳이기도 합니다. 애플은 특히 2017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의존도가 짐진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한때는 95%까지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애플 제품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기 때문에 애플은 심성 의존도를 낮추고 가격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몇 년 동안 LG디웨이, 중국 BOE 등 다른 공급업체를 영업하려 했지만 LG디웨이는 모두 실패히면서 삼성전자의 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 고 2021년 애플 비전 컨퍼런스 공개 석싱에서 말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OLED 개발 및 생산도 심성이 아닌 소니와 TSMC의 합업체제로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자체 디스플레이를 개발이려는 것에 대해 IT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지난 3월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과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다양한 일례를 전했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애플은 여전히 많은 자사 제품의 삼성 부품 및 디스플레이에 패널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짐을 못마땅해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디인포메이션은 북수의 전직 애플 직원들을 인용해 삼성은 애플을 경쟁자로 의식해 자사 공장의 애플 엔지니어를 이으면서 애플의 김정이 심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 애플 개발자들이 삼성 디스플레이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지만 사무실이 아닌 호텔에서 원격으로 만났으며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추가 정보를 묻는 설문지를 보내자 기밀이라고 찍혀있는 문서를 받은 직도 있다. 고 디인포메이션은 보도했습니다. 또 애플이 첫 번째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 모델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LCD를 공급받은 이후 교체를 요구한 즉 있는데 삼성 측이 거부해 패널을 그대로 시용한 일도 있었고
몇 년 후 맥북 디스플레이에서도 유사한 시건이 되풀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애플이 심성 디스플레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여러 차례 많은 노력을 벌였지만 결국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이 때문에 아이폰 X에서 OLED 대신 마이크로 LED를 채택하려고 노력했지만 높은 제조 원가와 결항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서 애플이 준비 중인 마이크로 LED는 10년 예상보다 개발에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난관에 봉착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이 준비될 때까지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관계는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근무했던 전직 임원은 삼성이 애플을 견제했다는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일축히면서 삼성은 신뢰 하나로 성공한 기업이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고 삼성전지에서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인 애플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싱싱도 못할 일이다고 히면서 삼성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런 허무맹맹한 보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애플이 마이크로 OLED에 이어 심의를 기울이며 자체 준비 중인 마이크로 LED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IT 매체 9to5맥은 5월 27일 디스플레이 분석가 로스 영의 트위터를 인용해 애플이 마이크로 LED를 팀제한 애플워치 출시를 2025년 하반기로 연기뻤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매체들은 애플이 2024년 말까지 애플워치 올트리의 화면을 마이크로 LED로 교체할 것이다 고 보도했지만 아직 개발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애플 직원들은 차기 디스플레이 기술이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기기에 팀제될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면서 이는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며 애플에 더 큰 손실이 될 것으로 우러이는 속에 삼성 디스플레이 담재가 더욱 현명한 판단이다는 내부 소리도 있다고 미국 IT 컨설팅 입체인 D2 디어드바이저리의 제이 골드버그 창업자는 얘기합니다. 최근 홍콩 하이든 국제증권 제프 애널리스트는 경험이 있는 애플이 자체 디스플레이를 만든다는 것은 오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매출액을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높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2030년에 반도체 산업의 매출액을 15조엔 약 148조 원대로 끌어올리겠다는 허황된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일본은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세계 시장 점유율 1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다시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중국에 비해 늦어진 전기차, 2차 전지 분야의 속도를 내기 위해 도요타와 닛산 등은 거액을 투자하며 중국 업체와 합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SK이노베이션이 미국 2위의 자동차 업체 포드와 약 6조 원을 투자해 배터리 합작 공장 글로벌 SK를 설립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물론 H에너지솔루션이 지은과 합작해 오하이오주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 데 이어 테네시주에도 또 하나의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는 뉴스가 나오자 가장 당황스러워했던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이처럼 한미 간 배터리 동맹 기조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물론 부품 소재 업체들까지도 미국 전기차 공급망에서 일본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일본 자동차들의 경쟁자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세계 3대 배터리 셀 제조업체를 끼고 있다는 사실은 도요타가 넘기 힘든 현대만의 강점입니다. 결국 도요타와 닛산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핵심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게 됩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안정적인 배터리 확보를 위해 파나소닉과 공동으로 중국의 생산 라인을 확보하거나 CATL, 비아디와 같은 중국 업체와 협력하는 방식을 택해야 했습니다. 닛산자동차는 중국계 전지 제조업체와 손잡고 해외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을 새로 건설하기 위해
약 2조 원의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주요 자동차 업체가 이렇게 배터리 투자에 대대적으로 나서는 것은 일본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이 도요타, 닛산 등 전기차 산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렴한 중국산 제품에 넘어가 협력을 하게 되면 항상 안 좋은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일본과 협력하는 척 끄터들인 다음 갑자기 마음을 바꿔 회토류 자석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제품인 회토류 자석에 일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오는 7월부터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23종의 수출을 규제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중국은 일본의 배터리는 팔아먹으면서 핵심 부품인 회토류 자석 수출을 막는 전략으로 일본의 전기차 산업을 막겠다는 의지인데요. 중국과 전기차 배터리 협력을 진행 중이던 일본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일 겁니다. 앞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은 과거에 일본의 반도체 산업의 따돌림과 같은 잔혹한 압박을 가했는데 이번엔 중국의 그 낡은 수법을 쓰고 있다. 똑같은 살을 베이는 고동을 겪었던 일본은 호랑이를 위해 귀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며 일본에게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압박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조치를 단행하지 못하고 먼저 만만한 일본에게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히토류 자석을 경제 성장의 핵심이자 아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물자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전기차와 풍력발전용 모터 등에 필요한 고성능 회토류 자석 제조 기술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 금지를 내린 것인데요. 히토류 자석은 전력과 자역을 이용해 회전을 일으키는 것으로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더구나 전기차뿐 아니라 항공기, 로봇 등 산업기기와 휴대전화, 에어컨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 네오디뮴 자석의 세계 점유율은 중국이 84%, 일본이 15%, 사마륨 코발트 자석은 중국이 90% 이상, 일본이 10%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과의 합작은 물론 자체적으로도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해 전기차,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었는데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일본은 중국과 추진해왔던 합작 투자 방식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 조치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위기가 올 것에 대비해 한국 기업들은 이미 회토류 공급망을 확보해 놓고 있었습니다. 전기차와 모터의 연구자석을 만드는데 핵심 원료가 되는 회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말에 이미 현대자동차 그룹은 호주의 광물 탐사 기업 아라프라 리소시스와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산화물 히토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계약으로 현대차는 7년 동안 아라프라가 소유한 호주 놀란스 회토류 광산에서 생산한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산화물을 토대로 전기차 모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히토류는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와 함께 전기차 핵심 원자재로 전기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히토류가 평균 3kg 정도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완성차 업계는 히토류를 직접 수입하는 것과 동시에 완제품 형태로 들여오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LG이노텍이 중국의 발표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LG이노텍이 얼마 전 아예 세계 최고 수준의 회토류 연구자석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LG이노텍은 한국자기학회 학예학술대회 통해 AI 기법을 활용한 입계 확산 공정의 최적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히토류 연구자석 개발에 성공했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것은 히토류 자석의 종주국이라 자처했던 일본과 미국, 중국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특히 연구자석 원조국이라 자처하던 일본은 그간 한국과 관련 기술 협력을 하지 않았지만 LG이노텍은 일본의 기술을 앞지른 세계 최고 등급의 54SH 연구자석을 개발해냈습니다. LG이노텍의 연구자석 개발 성공은 AI 기법을 활용해 최소 수년간 진행되던 소재 개발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시켰다는 성과까지 더해져 세계 학회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이처럼 히토류 연구자석의 종주국인 일본과 미국, 그리고 히토류 자원을 활용해 연구자석을 무기화하려는 중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보복 조치 때문에 일본의 전기차 성장에 또다시 제동이 걸리자 기회를 맞은 것은 역시 현대차 그룹입니다. 중국 CATL이나 비아디의 함작이 필요한 것과 달리 국내 업체들로부터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현대자동차는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자동차를 누를 승기를 잡았습니다. 현대차의 대형 호재가 생긴 겁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에 대한 부가세를 현행 11%에서 1%로 대폭 내린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모델에 현대 아이오닉 5가 선정된 데 이어 전기차 부가가치세이나 정책 혜택까지 더해지면 이제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서 확실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현대의 아이오닉 5는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에서 지난 2월 중국 울림자동차의 에어 EV를 제치고 독주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가 중국 저가 전기차 모델보다 가격이 3배가량 높은데도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 차지한 겁니다. 그동안 쌍갑의 1위를 고수하던 중국 울림자동차 에어 EV는 2위로 밀려났고 토요타 전기차 BZ4X는 3위에 그쳤습니다. 그 뒤를 일본의 닛산이 뒤따르고 있으니 일본 전기차의 위상은 참담합니다. 과거 인도네시아에서 굴러가는 자동차 10대 중 9대는 일본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도네시아는 일본차의 텃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기차 부가세 정책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차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대자동차는 현재 LG 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셀 함작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완성되면 2024년 이후 현대에서 만드는 전기차의 인도네시아 현지화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전망입니다. 중국만 믿고 있다가 전기차 전환이 또다시 늦어버린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또한 회토류를 무기로 삼고 있지만 한국이 대체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언제까지 갑질을 지속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